자, 그 국정감사, 그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을 둘러싸고 항의를 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병원 가봐라, 정신 차려라, 귀 먹었냐, 학교는 안 다녔냐, 꿀리는 거 있냐 이렇게 막말을 했어요. 네. 그러면 영상 한번 준비해 주시고. 이분이 안 되잖아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왜 시간에 멈춰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위원장님. 하는 거 당신 거야? 당신 거라고? 방금 시간 주셨습니다. 스스로 복원을 해요. 아니, 1분도 안 주세요. 복원이라뇨? 위원장 사무에서 복원을 하면 공격이에요. 의장님 와서 아니,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어떡해요? 예? 바로 복고요, 복고. 사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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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사과하세요, 중요한다. 그만하세요. 사과하세요. 어제 하루 종일 사과하세요. 오늘 이 회의의 방해는 사실 저에게는 매우 공포스러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을 둘러싸고 항의를 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하루 전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을 끼어들고 말을 안 들으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하루 종일 발언권을 안 줬어요. 제재를 했어요. 질서의 주권을 행사.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힘 의원들이 폭발을 한 거예요. 송석준 의원 등이 폭발을 했는데, 자 이제 폭발이 아니라 네. 그렇게 하려고 짜고 나왔겠지. 그렇죠. 그날.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병원 가봐라, 정신 차려라, 귀 먹었냐, 학교는 안 다녔냐, 꿀리는 거 있냐 이렇게 막말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에 의원님 계실 때도 이렇게 국힘 의원들이 말을 함부로 했나요? 어떤 말? 어거지를 많이 쓰긴 했지만 그렇게 행패를 부리진 않았죠. 그때는 위원장이 자기들이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예. 그냥 그 본인들 말 그대로 그냥 반사해서 돌려주면 맞을 것 같은 말을 했네요. 그 군사법원 국정감사는 저도 예전에 현역 의원 시절에 좀 겪었지만은 전통적으로 그게 한나절 하고 끝나거든요. 예. 군사법원 국정감사 일정이 별 크게 많이 다룰 주제도 없고 그랬던 기관인데 그거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뭔가 일종의 행패를 부리는 거는 그것도 나름의 원내 전략이에요. 그렇게 해서 질의를 할 시간을 줄이려는 거의 일환일 수도 있어요. 그 군사법원이 예전과 달리 이번에 이제 최혜병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이슈가 많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본인들의 어떤 과거의 잘못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한 거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일종의 난동을 부린 게 지금 국감 일정에서 처음이 아니지 않나요? 계속 예. 시작할 때마다 그렇게 하고 퇴장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참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지 참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이게 이제 군사법원 처음에 한 게 아니고 거의 끝날 무렵에 한 건데 예. 김영민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국정감사라는 게 야당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찬스다. 맞아요. 예. 예. 그런데 이렇게 자꾸 하는 걸 보면 국힘에서 이 국정감사를 이렇게 방해하려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내란과 관련된 걸 질문이 올 것 같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그거 사전에 피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최혁진 그 무소속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뒷골목 밤거리 양아치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예. 말 굉장히 최혁진 의원 예. 센 발언 많이 해가지고 예. 이제 많이 알려지던데. 예. 그러면서 이제 최혁진 의원이 더 이상 봐주면 안 된다. 네. 제지하고 응징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이 그 장면을 보시면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우리 최혁진 의원이 좀 대변하신 거 아닌가 싶은 면이 있는데 좀 도가 지나치죠. 누가 봐도 국회에서 그렇게 행패를 부리는 거는. 그리고 그거를 예를 들어 위원장이 전행을 하면서 사회를 편파적으로 보느라고 발언권을 안 줬다면 모르겠는데 애초에 곽규택 의원이 회의에 임하는 태도가 과거 정청래 위원장 할 때도 보면은 좀 심각한 게 있었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많이 누적돼 있던 게 그런 식으로 폭발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엊그제 아니 그 전에 있었던 상황을 보면은 아까 제가 정회하기 전에 나경원 의원이 곽규택 의원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사과를 할 테니까 발언권을 회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곽규택 의원은 회의를 방해하면서 무엇을 사과해야 되느냐 해당 본인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성어로. 네. 개인적으로 한 얘기를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시면 저도 마이크 주십시오. 저는 이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께서 그렇게 불공정하게 회의를 운영했지만 운영하시세요 왜? 사람 타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타협을 했는데 그걸 여기서 이렇게 나경원 씨가 따로 뭐 위원장을 찾아가가지고 일종의 흥정을 하려고 하다가 또 추미애 의원이 얘기하니까 왜 그걸 또 얘기하냐고 따지고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보면은 지금도 소위 내란 세력들한테 어필해야 되는 또 극우 세력들한테 어필해야 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 거고 카메라가 꺼지면 뒤쪽으로 또 거래를 시도하는 이런 아주 나쁜 정치의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거는 어떻게든 진실을 가리고 내란 세력이라는 그 혐의에서 좀 벗어나 보자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악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데. 예. 그 추미애 위원장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반 시청자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제 시청자들은 이제 마이크를 통해서 들으니까 예, 추미애 위원장이 뭐라고 하소연을 했냐면 곽규택 의원이나 뭐 송석준 의원이나 이렇게 나경원 의원이 자꾸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고 막 큰 소리를 치면 위원장인 추미애 위원장은 의원들이 뭘 말하는지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실제로 그럴 수 있죠. 네, 안 실제로. 들려요. 예, 예. 저도 가보니까 국정감사장에 가보니까 기자로서 안 들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고의적이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추미애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방해하기 거다. 위해서. 예, 예.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위원장으로서 공포스러웠다 그 이야기까지 했어요. 거기 막 그 에워싸고 와서 그 고함 지르면서 삿대질하고 막 이러니까 예, 예. 예. 뭐 위협을 느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위원장석 뒤쪽에서 누가 찍은 그 화면이 있더만요. 예, 예. 그거를 저도 어제 좀 봤는데. 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 예, 거기서 공식적으로 다 공개를 예. 하신 거죠. 예, 예. 그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이런 거 해결하라고 국회 윤리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선진화법. 또 징계도 하고 선진화법도 만들고 한 건데 좀 그거를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렇게 의사진행 방해를 하는데 저희도 그 관련 동영상을 업로드했는데 보니까 거의 한 50만 뷰가 넘게 봤어요. 예. 그래서 댓글을 보니까 주된 댓글이 국회 선진화법으로 고발을 해라라는 댓글이 많더라고요. 가능한가요, 의원님? 아니 그렇죠. 거기 예. 과거에 또 사례도 있고 그 의사진행 방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으니까 민주당이 잘 검토해서 대응할 거라고 기대하고요. 아니 무엇보다도 좀 이제 이렇게 낱낱이 국민들한테 공개되고 있는 현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창피한 줄 알아야죠. 근데 예. 조금 쓰라린 점은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서 또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또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점들이 우리 어떤 시민들의 정치를 바라보는 인식 수준 이런 것과도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국힘을 지지하는 분들의 그 마인드나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냥 좀 공당으로서 그러니까 사익을 추구하는 도당이나 패거리가 아니라 공당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의원들이라면 어떤 점에서 좀 절제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 감사원 감사 이야기를 할 텐데요. 법사위 그 감사원 감사에서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하고 우리 박지원 의원이 충돌을 했습니다.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2차 감사 감사하지 않은 내용이 보도자료에 들어가는 것이 합법적이에요? 그 감사 결과가 드라이하게 그대로 요약되는 게 보도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장은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이야기 하지 말아요. 지금 감사원장이 말씀하셨잖아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아니라 국정원에서 듣고 그랬다. 당신이 그런 것을 조작해 넣은 거예요. 지금 그런 사실은 넘게 재판을 받고 있지만은 재판 과정에서도 그 누구도 박지원으로부터 사기 위신 받았다 하는 게 없어요. 감사원은 의원님 시집된 사안 그냥 증거 그대로 그냥 기록합니다. 감사원에 뭘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증거를 균형 있게 평가해서 그대로 기록하면 누구도 뭘 못하는 시스템입니다. 열 몇 개 결제 단계가 있습니다. 뒤집어 씌우기지 뒤집어 씌우기. 아닙니다, 의원님. 씌우기 한 거예요? 아니 저는 세수만 해도 전부 제 탓이라는데 뒤집어 씌우기. 조용히 하세요. 나경원 의원 조용히 하세요. 발언권 얻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배숙 의원 조용히 하세요. 곽규택 의원 발언권 없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서버에도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재판장에서 무슨 채택을 했어요. 이게 신동이에요. 그 지금 집행라인은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사람 받아보시라고. 당신이 있단 말이에요. 조용히 해. 도망가는 사람들은요. 조용히 하세요. 뭘 조용히 당신이 해요? 있단 말이에요. 그냥 조용히 하세요. 의원님, 2년간 수십 회의 의혹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 그 해양청장이 확인해 줬지 않습니까? 새벽에 조작했다고. 그걸 어떻게 감사를 안 합니까? 감사원의 1번 사항 아닙니까? 감사해서 감사를 제가 절차 다 거치고 회의하고 최종 결재까지 원장인데 원장께 최종 결재까지 올리면서 그 2년간 수많은 의혹이 언론에 수십 번 제기됐습니다. 당신이 시작한 일이야. 저는 또 정보를 축적하는 습관이 있고요. 실무자 때부터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감사 결과에 아니 그럼 감사원의 하수도 탓이고 또 제 탓이고 전부 탓입니까? 이제 좀 몇 년 지나고 그랬으면은 미래로 달리고 그만 좀 하십시오. 도대체 법의 기준이 뭡니까? 아니 어떤 거는 죽도록 자, 해도 감사 어떤 거는 중지를 그러고 선포합니다. 그러고. 예. 내용인즉슨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2020년이죠.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이제 당초에는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그 본인의 그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뒀는데 네. 윤석열 정부 때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번복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청와대 지시에 따라 했다는 거잖아요. 네, 윤석열이.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박지원 당시 그 국정원장이 이제 고발을 당했는데 저기 첩보 문서를 폐기한 걸로 드러났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검찰이 공소를 취하지 않아서 이제 박지원 의원이 왜 이거 관두고 있냐 빨리 공소 취하라라고 공식적으로 문제까지 제기했는데 예, 예. 저 이번에 새롭게 한 게 정말 놀라운 게 있는데 감사원의 조사가 얼마나 악명 높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 일부 언론에 지적도 돼 있지만은 검찰에서도 개인 핸드폰의 포렌식을 할 때는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류해서 변호인의 또는 본인의 참여하에 그 사안만 포렌식합니다. 감사원 공무원들 포렌식 영장 받아요? 네,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받지 않고 있죠. 예. 만약 그 공무원이 전화기를 이미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때만 포렌식을 동의를 받기 위해서 그걸 응하지 않으면 감사 방해죄로 고발한다고 하니까 내놓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유병호가 그 장본인이에요.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실무에서 이렇게 그렇게 벌어집니다. 해서는 예.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무서우니까 감사원에 가서는 심야 조사 받고 공갈 협박 당하고 영장도 없이 포렌식해도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공무원의 목숨이 파리 목숨이에요. 이것을 활용해서
감사원의 행포가 얼마나 심한가 그걸 알아야 돼. 지금 만약 제가 질문하는 것을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보면은 손뼉을 칠 거예요. 그 휴대전화 포렌식 관련해서 예. 법원은 반드시 영장을 청구를 해야 하는데 감사원은 공무원을 조사할 때 영장 없이 한다면서요, 의원님? 예, 예.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런 지가 오래됐죠. 예. 그래서 공무원들끼리 앉아가지고 예. 공무원이 제일 싫어하는 공무원 집단이 어디냐라고 예. 물어보면 약간의 견해 차이들이 있긴 한데 네. 국세청을 일본으로 꼽는 사람들도 있고 국세청, 물론 이제 검찰이 압도적으로 1등인데 예. 그건 그냥 논외로 하고 예. 일반 우리가 접한 행정부처에서 국세청 직원들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게 우리 공무원들하고 좀 다른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감사원이 제일 공무원들 보기에 안 좋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랬는데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근데 예. 감사원 출신 감사원장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임명되고 또 유병호라는 시대의 인물이 사무총장이 되고 나서 생전 그 전까지는 그렇게 심하게 듣지 않았던 얘기를 감사원이 뭐 아주 많이 듣고 있었고 이거 이대로 놔둬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특히 공무원분들 사이에서 이 감사원의 강압적인 조사, 인권 침해적인 어떤 그 조사 방식이나 언행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제기가 됐었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유병호라는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보이는 태도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사무총장이 아니고 또 감사위원이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차관급 감사위원. 예, 예.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예 그 뒤쪽에 그 답변을 대기하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구두를 벗고 그 몸을 막 이렇게 제끼고 있다가 뭐 주섬주섬 일어나고 이런 아주 정말 오만방자한 태도를 여전히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거 하나에서 보듯이 이 사람들이 그 어떤 감사원의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일반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군림하려고 했던가를 그냥 그대로 느끼게 해주는 사례 아닌가 싶습니다. 유병호 자체가 그런 예.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또 그 수하에서 있으면서 뭐 이렇게 승진했다는 사람들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태도를 보시면 그 헌재에서도 왜 그 덤벼들다가 재판장한테 주의를 받았던 여기는 당신 충성심 과시하는 데가 아니라 김숙동 국장. 예, 예. 증언을 하는 데다라고 했던 사람이 국회에서도 여전히 그런 태도를 보이다가 또 위원장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하던데요. 그 사람이 또 유병호 시절에 그 승승장구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또 꼽히고 있죠. 새칭 타이거의 대표적인 주자로.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만 보더라도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 앞에서 그럴 때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했을지 뭐 능히 짐작이 가는 것이고 그 예. 과정에서 뭐 적법 절차라는 거를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인식했을까. 그냥 협박만 했겠죠, 계속.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감사원보다 검찰의 악명이 더 높다 공무원 내에서는 예. 예, 그 이야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거야 뭐, 예, 그 영장이 이제 받으려면 감사원이 이제 공무원을 조사할 때 포렌식 할 때 영장이 받으려면 동의가 필요한데 이 동의를 안 해주면은 감사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감사 방해죄로 고발한다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마지못해서 이렇게 영장이 없어도 이 포렌식에 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샘 조사도 받고 협박도 당하고 그러면서 박지원 의원이 한 말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공무원들이 파리 목숨인데 지금 이 방송을 공무원들이 본다면 손뼉으로 박수를 칠 거다 그랬어요. 네, 예. 오죽 그 공무원들이 그 감사원에 쌓인 게 그만큼 많다. 진짜 그래서 많죠, 그건. 예, 네, 네. 지금 이 방송을 보는 공무원들이 감사원을 비판하는 내용을 보면 박수를 칠 거다. 각성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유병호 사무총장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 박지원 의원이 이제 자기 그 고발 사건에서 막 문제를 삼으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몇 년이 지나고 그랬으면 이제 그만 좀 하십시오. 언제까지 이럴 겁니다라고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위원장이 갑자기 이제 너무 시끄러우니까 감사를 중지해가지고 파행에 이르렀는데 이 유병호 사무총장의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어제 오늘 그런 게 아니고 꼭 이제 그 버르장머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태도나 이렇게 제가 현역일 때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얘기를 하는데 의원의 질문이 끝나기 전에 끼어들어가지고 꼭 자기 변명을 하려고 그 아주 그 불손한 표정으로 덤벼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상대가 또 뭔가를 확실하게 팩트를 알고 심하게 또 지적을 하면은 또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또 뭐 군시렁군시렁 합니다. 그런 적이
한두 해가 아닌데 이게 아까 이제 제가 유병호 및 유병호 수하들이 국회에서 보이는 모습을 보면 감사원의 전횡이 얼마나 심각했을지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또 한 칸만 더 높여서 생각해 보면 윤석열과 윤석열의 수하들이 보이는 모습을 보면 이상민, 박성재, 이완규, 한동훈이 뭐 지금 유병호, 예전에 여인영이, 김용현 그 태도들의 공통점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이거를 좀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고 우리가 또 내란을 확실하게 내란 세력을 뿌리를 뽑고 처벌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냥 어떤 개인의 인성의 저열함이나 이런 거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어떤 권한을 갖고 그거를 국민에 대한 봉사의 도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권력자라고 자임을 하고 그냥 조금이라도 약한 사람한테 군림하려는 그런 태도들을 너무나 물씬물씬 보이고 있어서 아 저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저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헌정 질서를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저런 내란도 획책하고 또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저런 점들을 보더라도 이번 국감의 과정에서 이런 사람들을 과연 공직에 그냥 둬서 될 것인가, 공직 문화가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나 오염되고 오도됐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씁쓸하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여인영, 김용현과 저 유병호의 그 국정감사 태도는 예. 실제로 이번 국감에서도 지적이 됐어요. 예, 예. 민주당 의원이 그 여인영하고 김용현하고 비슷하다 태도가. 김용민 의원이 아마 지적한 걸로 예, 아는데 맞습니다. 감사원과 관련해서 네, 국정원이 감사원 그 선관위에 대해서 사이버 보안 관리를 실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게 2023년 7월 달쯤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감사원은 중앙선관위 들어가고 국정원도 중앙선관위 들어가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하고 압박을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습니다. 이게 그냥 그 당시에 채용비리 문제가 터져서 이렇게 했나 보다만 알고 있었는데 내란이 터지고 나니까 변호사가 이런 주장을 해요. 이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지 저를 보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냥 넘길 건 아닌데 유병호 감사위원이 법사위에서 이런 거만한 태도들을 계속 보였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이게 지금 갑자기 얘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들어보시면 됩니다. 뭐 의원님께서 법을 비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하늘 쳐다보면서 이런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많이 본 것 같죠? 내란의 공범들이 국회에 왔을 때 보였던 태도들과 똑같았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보여주세요. 봐봐요. 여인영 국회의원들한테 고함치고 막 이렇게 대들입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내란 직전이죠 이게. 김용현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은 더 병 X라고 생각한다. 욕설까지 합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한덕수 예결특위 나와서 미몽에서 깨어나라. 호통을 칩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다음 보여주시죠. 보십시오. 박성재. 이게 지금 내란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쳐다보는 거 보시죠. 노려보는 거 보시죠. 야당 의원들. 얼마나 이게 지금 오만한 태도입니까? 그 오만한 태도를 유병헌은 왜 똑같이 했을까? 다음 보여주시죠. 결국에는 12.3 내란에 감사원이 동원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이 어떤 지원을 했을 의혹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다음 보여주세요. 자, 이건 윤석열 공소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기사이고 재판에서 나왔던 거죠. 여전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통화에서 중앙선관위 연수원이 어딨냐? 거기 서버가 있대. 자, 군인들이, 개헌군이 서버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사실 저도 조금 전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서버 위치가 나오지 않아요. 서버가 어디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한 뒤로 그 정보가 흘러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죠. 노상원은 비상계엄 그날 문상호에게 전화해서, 노상원 아시죠? 이 사람은 당시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문상호에게 전화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전산실 직원 5명의 명단을 불러줬답니다. 그 5명이 출근하면 신임병을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공소장인데 그 뒤에 문상호는 계획처장인 고동희에게 연락해서 이 명단을 다시 불러주고
보내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명의 신병을 확보하라라고까지 지시합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합니다. 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를 군인들이, 특히 노상원은 당시 군인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이 명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직원 5명 명단 알 수 있겠어요? 지금 감사원장도 모를 겁니다. 노상원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상황 보여주시죠. 유병호가 보십시오. 이미 윤석열 정권이랑 수시로 연락하면서 정보 주고 기획하고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까 이게 헌법을 위반해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감찰 들어가서 거기서 서버가 어디 있는지 이런 정보들 다 뽑아가지고 대통령실에 넘긴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자, 사무총장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조사하십시오. 내부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원도 12.3 비상겸 이 내란에 동조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부 조사하십시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예. 그 선관위 직원 명단 이런 것들을 노상원이가 다 알고 얘기를 해줬는데 예. 그걸 민간인 노상원이가 어떻게 알았겠냐. 감사원이 사전에 선관위 감사하면서 입수한 선관위 직원 전원과 뭐 가족들 명단 이게 새 나간 거 아니겠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얘기를 했죠.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게 계엄이 일어날 거를 알고 있었던 자들이 훨씬 더 뻔뻔하고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였는데 유병호도 태도가 나 모습이 똑같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일리 있는 어떤 추측이라고 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유병호라는 사람이 원래 그 전에 우리 정부 때 감사원의 국장으로 재직할 때도 그런 어떤 태도나 이런 근무 자세 때문에 많이 좀 지적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못된 대통령이 나오니까 아주 자기 고기가 물 만난 듯이 설치고 다녔던 그 저도 법사위가 열렸을 때 감사원장한테 당신 총장이 무섭냐 저렇게 오만한 불손하게 그리고 뭐 쪽지를 줘가지고 원장한테 아주 답변을 지시하는 이런 모습도 과거에 있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런 지적을 할 정도였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장이 일체 뭐 총장을 나무란다거나 뭐 눈을 마주치고 혼낸다거나 하는 태도도 전혀 볼 수가 없었고 누가 실세인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니까 감사위원이 돼가지고도 특활비를 엄청 땡겼다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보다 더 많이 그 썼다고 특활비가 더 많다면서요. 그러니 아이고 하여튼 윤석열이 나랏돈 빼가지고 뭐 이거저거에다가 다 저기 무슨 강아지 편의부터 다 사용한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아니 같은 근데 마인드를 가진 어떻게 사람들이죠. 그 저기 감사위원회 특활비가 감사원장보다 더 많죠?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경찰위원회라는 거 있거든요. 예. 경찰위원회 위원회 특활비가 경찰청장이나 국가수사본부장보다 훨씬 많다라고 하면은 그 한겨레 보도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실세 유병호의 특활비가 2,800만 원, 감사원장의 2배, 증빙은 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기사가. 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자기 똘마니들 돈 집행하는 데다가 박아 넣어놓고 그냥 필요할 때마다 땡겨 썼다고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보니까 지난 2년간 감사원에서 가장 많은 특활비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지금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그 공개를 한 자료네요. 확실히 지금 감사원은 오히려 검찰이나 법원 못지않게 개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어느 한 구석이 뭐 저기 다 완벽한 조직이 있겠습니까만은 감사원을 보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놀라셨죠. 예. 뭐 검찰이야 원래 그런 데인 줄 알았고 뭐 법원에 또 조희대 씨가 한 여러 행동을 보면서 야 정말 믿을 데가 한 구석도 없구나 했다면 감사원을 보시면서 야 쟤들 봐라 저게 일반직 공무원들은 안 그러는 줄 알았더니 저기도 고삐 풀리면 만만치 않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된 게 어찌 보면 윤석열 정부가 우리 민주주의에 남긴 숙제이자 성과이자 과제이기도 한데 이거 좀 잘 좀 처리를 해결을 하고 마침이 JTB니까 말씀드리지만 이게 새로 임명된 감사원 사무총장이 또 전주 사람이죠. 예. 네, 그 고향 분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잘 좀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예전에 청와대에서 그 행정관으로 근무할 때 제가 또 보기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중심을 잡고 잘 일해주길 바랍니다. 그 정상호 사무총장인가요? 예. 예. 아니 저야. 아니
내가 많이 알잖아요. 네. 공직기관 비서관이었는데. 전주인분은 몰랐네요. 유병호 씨도 잘 알았어요. 아, 그러세요? 네, 얼마나 그 고개도 90도도 아니야. 그 사람 막 100도씩 고개 숙이고 다니던 사람이. 아, 그 당시에는 공직기관 비서관에는. 네. 아. 그런 사람 다 그렇다니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보면. 야, 저자가.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 확 바뀌는군요. 확 바뀌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놀라워요, 놀라워. 아니, 무슨 저기 판사도 그 전까지 저 위원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던 사람이 정권 바뀌니 이러고 앉더라니까. 내 기가 막혀서 진짜.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한덕수 전 총리가 생각나네요. 예. 전에 의원님한테 전화했다고 막 그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지금 생각나는데. 막 전화 막 왔다면서요, 그때. 그분들의 일종의 생활 신조예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막 그렇게 정신없이 막 전화를 전화해야 하고. 되고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일단 이제 뭐 먹을 거 쟁취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언제 뭐 우리가 아는 사이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아유, 뭐 그래서 출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그러니까 능력이 말로가. 있어야 출세나 보죠. 이번에 제가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이래저래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 말씀을 듣는 와중에 그 얘기를 하시대요. 보면 예. 한국 사회에서 출세했다는 자들이 저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랐는데 예. 그중에 1등이 한덕수다. 어쩌면 저렇게 목소리 톤이나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 비상국무회의를 합치고 윤석열이가 소집한 데서 했던 모습을 보면 우리 최상목 같은 사람도 무슨 종이를 접어서 줘가지고 뭐 어쩌자고 해서 웃음거리가 됐는데 그냥 빳빳하게 펴진 종이 열심히 읽어보더만. 그러니까 지금 그 거짓말해서 지금 떠오르는 건데 그 입벌구가 생각나더라고요. 입만 벌면 구라. 그러니까 이번에 그 CCTV로 다 드러났잖아요. 한덕수 같은 이상민 경우 웃고 있는 거 보십시오. 네. 앉아가지고. 한덕수 같은 경우 포고문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뭐 끄덕끄덕했고 이상민 아예 웃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인사 원칙이랄까 정책 중에 하나로 공무원들이 개탄을 했던 게 그 특정 지역 출신들을 배제한다. 예. 아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내각이나 이런 데에서 구성도 너무 편파적이고 편중돼 있다. 예를 들면 서울대, 영남 뭐 이런 거에 집중돼 있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무슨 소리냐 전북 출신이 2사람이나 있다 했던 게 이상민 한덕수였거든요. 예. 예. 자, 이번에는 그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녹취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의원이 그 폭로한 건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였어요. 대법원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국민의힘은 새벽에 후보 교체하고 지금부터 제가 제보받은 걸 보여드릴 건데 한덕수 캠프는 매우 이상하게 수상하게 움직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녹취 틀어주세요. 한덕수가 지금 총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30일 날 발표한대. 예. 그때 내가 발표 듣고 얼른 계약하려고 그러지. 네, 현직 총리였던 한덕수가 30일 날 사퇴한다. 이 얘기를 누가 했을까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이게 한덕수 캠프를 계약한 계약서입니다. 지금 목소리의 주인공이 한덕수 캠프를 계약하는데 이 4월 25일 날 방금 녹취는 4월 25일인데요. 150만 원 계약금 넣습니다. 이땡준이라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이분이 현직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계약금 집어넣습니다. 현직 총리 시절에. 그리고 4월 25일이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전 페이지. 4월 25일 날 지금 법원행정처장님도 4월 25일 날은 선고기일이 5월 1일일 거라는 걸 몰랐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법원의 관계자도 아닌데 어떻게 4월 30일 날 한덕수가 사퇴한다는 걸 알았을까? 한덕수는 왜 4월 30일 날 사퇴한다고 했을까?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법원이 5월 1일 날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 판결을 선고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파기환송한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이런 움직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돈까지 집어넣었어요. 계약금을. 그날 4월 25일 날 계약금 집어넣습니다. 아까 150만 원 넣은 거 보셨죠? 자, 4월 25일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날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4월 25일 날 계약했고 4월 29일 날 선고일 지정했습니다. 처장님은 4월 29일 날 선고기일을 알았다고 했고 이 사람은 제3자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알았습니다. 참 신기하죠? 대단하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그래서 법원의 판결들을 보면은 이상합니다. 자, 4월 4일날 윤석열 파면 결정 됐죠, 헌재에서. 그리고 4월 8일날 한덕수는 대선 당시 총리였으니까 대선일을 6월 3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4월 22일날 전압 회부 결정을 하고 4월 24일날 2차 심리하고 결정을 냈죠. 그리고 4월 29일날 선고일 지정하고 4월 30일날 한덕수는 사퇴합니다. 사퇴 엠바고하고 5월 1일날 선고 난 뒤에 한두 시간 뒤에 정확하게 사퇴 기자회견을 하죠. 그러면서 대선 출마를 이때 얘기합니다. 하지만 한덕수는 그 전까지는 4월 4일 보십시오.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출마 얘기 안 합니다. 4월 8일도 아직 결정 못했다. 노코멘트. 이러다가 갑자기 출마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시점이 절묘하다는 거예요. 4월 25일 날 아까 계약했죠. 금일업에 이미 한덕수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를 제거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5월 2일 날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5월 1일 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선고하고 나서 당일 날 기록을 송부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지금 빠른 절차예요. 그 다음 날 파기환송심은 기록을 받자마자 사건 접수하고 나서 기일을 곧바로 지정해서 통지합니다. 이렇게 정광석화처럼 대법원도 정광석화했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에 이렇게 빨리 보냅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게 빠르게 일이죠. 그리고 5월 15일 날 파기환송심 공파기를 잡습니다. 근데 5월 10일과 11일에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를 이재명 후보가 등록한 이후에 5월 15일 날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유죄 취지로 확정 지어버리면 민주당은 후보가 없어지는 겁니다.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에 이번에 김문수하고 지금 둘이 남았잖아. 예, 그러니까요. 만약에 김문수가 되면 당연히 해야지. 최종적으로 되는 거고 만약에 한동훈이 되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그러면 3일날 결과를 봐야 되겠네요? 근데 저 내일. 네, 이 정도로 하시죠. 예? 내일이라고 내일. 네, 멈추시라고요. 자, 예, 이게 5월 2일 날이에요. 5월 2일 날. 5월 2일 녹취인데 이때 한동훈하고 김문수가 결판 나는데 다음 날 한동훈이 되면 손 떼겠다. 그런데 김문수가 되면 계약 유지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자, 그러니까 국힘은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예, 김문수가 지금 후보가 됐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5월 7일, 8일 이때 막 뒤집습니다. 한덕수를 몰아붙여요. 5월 10일 날 새벽에 후보 교체하고 한덕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록하고 김문수 자격 취소하고 이 난리를 칩니다. 이 새벽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러니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작동됐고 대법원은 행동대장 역할을 한 겁니다. 아까 지금 사법부 독립 말씀하셨습니까? 이 프로젝트 내에서 대법원은 하수인에 불과했어요. 어디서 함부로 사법부 독립을 얘기합니까?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 대형 프로젝트에 하수인에 불과했던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창피해 하고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국민들이 이거 보실 때 도대체 대법원을 뭘로 보시겠습니까? 논리 비약이 심하다고 생각하시겠죠. 국민의힘도 이 프로젝트에 하수인에 불과했으니까요. 이 대형 프로젝트의 이 검은 손을 밝혀내는 것, 그것이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자의 시간에 법원이 함부로 개입해서 조의대의 시간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판결이 지금 문제가 있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법원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5월 1일 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판결이 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틀 전인 4월 29일 날 선고 날짜를 지정했습니다. 네. 4월 29일 날 지정을 하고 5월 1일 날 선고했는데 그 중간 4월 30일에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대선에 나오겠다고 암시, 엠바고를 걸었어요. 예. 그런데 이 김용민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천대엽 처장은 5월 1일 그 선고를 언제 알았냐고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4월 29일 알은 거잖아요. 이틀 전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4월 25일, 그러니까 4월 29일보다 4일 나흘 빠른 4월 25일에 한덕수 전 총리 측에서
그 대선에 나오려고 예. 선거 사무실을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줬다는 거예요. 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녹취록이 폭로됐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5월 1일쯤 파기환송심이 나올 걸로 보이니까 계약을 하겠다라고 150만 원 입금했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게 진짜 네, 대단한. 김문수하고 그 저기 누구죠? 한동훈이 있는데 네. 한동훈이 가면은 우리는 포기하는데 김문수가 가면 우리 끝까지 간다. 그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자기 당 내에서 벌어지는 일은 잘 모르는데 예. 뭐 독립이 어떻고 뭐 권력 기관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 어떻고 독립이 어떻고 했던 사법부의 일들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지. 예. 이거 참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김영민 의원이 이거 봐라. 그러니까 전에 서영교 의원이 그 제기했던 한덕수 조이대 그 만남 의혹 그와 관련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 한덕수는 그 네, 일정을. 네. 그러면 결국 법원이 정치에 개입한 거 아니냐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이 정도면. 그렇죠. 그 날짜를 5월 1일을 알았다는 게 사실이라면은 정말 황당한 일이죠.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뒤에 이제 그 조이대라는 사람이 보인 여러 가지 태도를 보면 계엄 당일부터 서부지법 폭동이 있던 날 또 그 뒤에 어떤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지금 이제 국회에서 출석 요구를 했을 때 보인 태도, 지금 국정감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 상식적으로 저게 공직자의 태도라고 납득할 수 있을까? 예. 본인이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 의문이나 질문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판결로 말을 한다. 판결문에 다 써 있다고 하는데 판결문에 어디에 한 번도 안 했던 그런 짓을 왜 했는지가 어디 나옵니까 거기에. 그런 점들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서 다른 한쪽으로 마치 자기가 권력 분립을 무시하는 세력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 같은 모양새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거 아닌가. 지금 보이는 모습도 지극히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지금 뭐랄까 그 지금 민주당의 어떤 모습들을 비판하는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 만들어낸 얘기가 저기 과거에 윤석열을 키워주듯이 지금 또 조이대를 키워주고 있다. 조이대가 대통령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자기들끼리 스스럼 없이 하고 있다는데 예. 그 국회 와서 행패 부리고 난동 부리면 대권 후보가 되는 겁니까? 이진숙 같은 사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무슨 대구시장 후보로 지금 지지율 1위 나온다는 거 보십시오. 예. 이게 지금 정말로 민주주의 위기이고 너무나 황당한 일인데 이 사람들이 그 트럼프의 막무가내식 행보를 보면서 또 찬양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맥락이 다 있다는 게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신호를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좀 인식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거듭하게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그 이문정 동부지검장과 그 백혜룡 경정의 충돌이라고 할까요?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백혜룡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 지시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백혜룡 경정이 바로 가서 수사할 줄 알았는데 반발을 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그쪽에 그 마약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검사들이 말 그대로 득실득실한데 네. 내가 어떻게 그쪽에 가서 할 수 있냐라고 반발을 했잖아요. 공개적으로 반발하니까 결국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전결권을 주겠다라고 네. 했습니다. 네. 일종의 그 작은 경찰서로 생각을 해서 팀장 전결권을 준다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갈등이 봉합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까? 의원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둘 다 무슨 본인의 소신이나 이런 게 강한 분들이고 또 공직자로서 뭔가 국민을 위한 도리가 뭔지를 맨 앞에 두고 생각해야만 하는 분들이니까 현명하게 잘 해결하고 일단 일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니까요. 대통령이 백혜룡 경정을 수사팀에 합류시키라고 말씀한 거는 약간 이례적인 면이 있죠. 대통령이 일개 경정에 무슨 보직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게 윤석열 시대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에서 자초된 면인데 그 우리 지금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로 볼 때 그 지시의 내용이나 맥락은 저는 명확하다고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무슨 SNS를 통해 가지고 공직자가 뭔가를 토로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할 게 아니라 권한을 줄 테니 그 권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일을 해서 성과로 증명해라. 그런 말씀이고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공직자는 일을 통해서 국민들께 평가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대통령의 그 뜻을 잘 새기고 염두에 두셔가지고
두 분이 그런 식의 뭐 SNS를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내세우는 공방으로 비춰지는 모습 이런 예. 것들은 좀 앞으로는 좀 자제하고 뭔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의혹 그 어떤 거악이 숨어 있다면 그 거악의 실체를 밝혀내는데 꼭 힘을 합쳤으면 좋겠고요. 단지 백혜련 경정의 입장에서 조금 의식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렇게 판 깔아서 저기 일을 하게 하는 것처럼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인력이나 권한이나 예산을 주지 않아서 그냥 바보 만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봐라 네가 가서 해도 별게 없지 않느냐라는 식의 어떤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내부적인 어떤 그 걱정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만 본인이 걱정하고 하는 면이 있으면 있는 대로 최대한 그 안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긴 거니까 그 수사 방해가 실제로 있다면 그건 있는 대로 또 과거에 묻혀졌던 사건 그 마약 수사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더 발전시켜서 진범들을 소탕하는 것까지 최선을 다해서 좀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론은 그러니까 그 임은정 지검장하고 백혜련 경정의 충돌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빨리 그 세관과 관련된 마약 그 수사 위압 의혹 그게 빨리 드러나야 되잖아요. 일부에서는 뭐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그 마약 수사에 개입했다 그런 의혹까지 불거진 그러니까 마당에서 너무나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지금 다 인식하고 계시니까 그런 어떤 추론까지도 그냥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잘 밝혀내야 될 일이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면은 특검 수사까지도 염두에 두라는 생각까지 다 있었으니까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출발 전에는 많은 국민 여론이 그 임은정 지검장하고 백혜련 경정을 응원을 했는데 최근에 좀 둘로 나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주민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백혜련 의원을 좀 비판하던데 수사팀 자체가 불법입니다. 저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공무원, 경찰 그렇죠.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페북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처음엔 합수팀을 색안경을 끼고 봤는데 매일매일 함께 머리를 싸면서 봤더니 합수팀원들이 대견하다 못해 존경스럽다는 생각까지 했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별로 반응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기관장으로서의 고충이 있죠. 이제 예전에 보면은 강금실 법무장관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사들한테 편지를 보낸 적이 있거든요. 검사들은 눈사람 같다, 하얗게 때묻자는 눈사람 같다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어떤 검사의 기본적인 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래 니들 잘났다라고 이렇게 축혀주지 않으면 어긋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면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여권하에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뭔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서 칭찬하고 있는 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뭐 마지막에 결론이 나봐야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긴 한데 여튼 백혜련 경정이 공직자로서 조금 지나친 말을 한 부분들은 좀 본인도 한번 다시 새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백혜련 경정의 그런 지적이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말은 아니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 요지가 그거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여태까지 망가뜨린 게 검찰인데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돼 있는 수사팀에서 일을 한다는 게 이게 불법적인 게 아니고 뭐냐? 나는 불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법의 실체를 찾아낼 수 있는 지금 위치에 간 거니까 그게 불법이라면 확실한 혐의를 밝혀내서 꼭 국민들 앞에 좀 낱낱이 드러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은정 지검장의 페북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임은정 지검장이 가면은 확실하게 개혁이 될 줄 알았는데 임은정 지검장이 페북에 합수팀원들이 대견하다 못해 존경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거는 이게 검찰 개혁이 생각보다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이죠. 내부의 저항이 정말 내부의 저항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한 사람 같다고 그래서 그게 바뀔 수 있을 것 같으면 뭐 세상에 어려운 일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임은정 지검장이 처해 있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예측이 되고 짐작이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뭔가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그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국민들이 많이 성원해 주시는 것은 여전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국민들의 염원을 생각해서라도 수사팀 안에서 자꾸 뭐 불협화음이 외부로 나가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나갔을 때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알 거예요. 공직자들이니까.
자, 어쨌든 그 백혜령 경정이 정경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가장 떨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저는 그 심우정 전 검찰총장일 것 같아요. 백혜령 경정이 법사위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심우정은 마약 게이트를 덮은 주범이다, 이렇게 주범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백혜령 경정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겨눌 것 같은데 떨 사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 네. 인천지검장 시절부터 그 다음에 이제 검찰총장이 될 때까지 그 수사가 지속적으로 방해되고 그 갈피를 잃고 헤매게 됐다라고 하는 게 백혜령 경정의 확신이니까 그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뭔가 하여튼 그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그런 진실들을 밝혀낼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일이고 또 본인의 주장도 입증되는 거니까 그런 상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런 여건을 안 갖춰지고 계속 방해하는 게 있다면 그건 그거대로 또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알리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그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현직 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눈물을 흘린 거 보셨어요? 검찰에서 저는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참고인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사건이 신속하게 회복이 돼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그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좀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은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문지석 검사님 용기 있는 발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현직 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눈물을 흘린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과거에 네. 그 윤석열이가 국정감사 때 무슨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뭐 이런 소리 할 적에 거기 윤석열한테 외압을 행사했다고 지목된 조영곤 서울고검중앙지검장이 있었죠. 예. 그 사람이 거기서 눈물을 보인 적은 있죠. 자기가 후배한테 이런 봉변 당하고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뭐 조직이 어떻다라는 취지로 나중에 설명하고 그랬었는데 검사가 자신이 처리한 사건이 왜곡되는 거를 보면서 또 그 피해자들의 그 아픔을 예. 생각하고 공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는 진짜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예. 자, 내용이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그 문지석 검사가 왜 울었냐면 고양지청에 근무할 때 일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서 쿠팡 일용직 노동자들의 그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울면서 이게 만약 제대로 됐다면 그 일용직 노동자들이 200만 원에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그 퇴직금을 받았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네. 아, 저도 그걸 보면서 좀 가슴이 아프던데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부천 지청장이었죠. 같이 일했던 어미준 그 지금 그 당시에는 지청장이었고 지금은 부천이군요. 고향이 아니고 예. 부천 지청장이었고 지금은 그 광주고검 검사가 예. 그 내부 게시판이 이프로스에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쿠팡 측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또 반격을 했어요. 내용이즉슨 쿠팡 일용직 노동자들은 전형적인 일용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급여법에서 인정하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지석 검사가 무고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 쿠팡의 취업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제가 직접 못 봐서 예. 근데 기사를 보면은 쿠팡이 그걸 수정해가지고 지급한다 그러죠. 지금은. 예. 네. 그러면 과거에 잘못을 했다는 거는 인정될 수 있는 면이 있고 또 공교롭게
쿠팡이 이 법전 출신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예. 경영진에. 그 어미준이라는 사람의 과거 행적을 보면 그런 식으로 어떤 사건을 만들어가는 일에 협력했다고 의심을 받는 부분들이 많았던 검사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런 사람의 말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미준의 얘기보다는 저는 그 부장검사의 말이, 그러니까 굉장히 조직 안에서 그런 일을, 특히 검찰 같은 일종의 조폭 룰이 있는 집단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어미준의 거짓말은 이미 한번 밝혀진 바가 있죠. 그 예. 주인 검사는 무혐의를 하려고 했는데 부장이 혼자 우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 주인 검사하고 부장은 기소를 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차장하고 지청장이 막아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만 보더라도, 그리고 대검에다가 다른 저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 보내야 될 서류를 빼고 보내더라. 이게 이제 문지석 부장의 주요 말하자면 그 고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에 비춰볼 때 이 어미준이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좀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동안의 행적으로 볼 때 뻔할 뻔짜 아니냐 하는 생각을 본인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그 문지석 검사의 눈물을 보고 다음날 최고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그렇죠. 위압을 행사한 윗선 검사들을 엄히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된다. 진실을 말한 문지석 검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라고 말했습니다. 눈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그 당시?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서 눈물 흘리는 장면을 못 봤고 나중에 네. 이제 그런 기사가 떴길래 봤는데 진심으로 울컥해서 얘기를 하더군요. 예. 근데 그 전에 어미준이 답변하던 모습과 너무 대비되는 상황이라고 봤고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그전에도 많이 했죠. 그 박정훈 대령의 모습과 임성근, 김교환의 모습과 그 태도만으로도 당당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진심을 가진 사람과 거짓에 기들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선명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밝혀졌지만 그 홍장원 차장과 조태영 원장의 모습, 그 태도, 이런 것들에서도 비슷한 데자뷰가 계속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낮은 직급에 있지만 뭔가 그래도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좀 인정받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받고 사랑받는 그런 공직사회가 되는 게 정말 무엇보다도 지금 필요한 상황 아닌가. 이제 그렇게 조금 큰 권한을 가졌다는 이유로 약자를 억누르는 세상을 영구히 만들려고 했던 게 지금 내란 세력이 획책했던 세상이고, 그런 것들을 상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상민이가 이렇게 희죽거리고 웃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한덕수가 그렇게 꼼꼼히 살피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정말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국힘의 전략은 뻔해요. 내란이라는 어떤 헌법적 헌법적인 준동, 난동을 이거를 그냥 뭐 정쟁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그 폄하하려고 하는 시도를 지금 국감장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에 우리 시민들이 꼭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 3주의 국정감사 가운데 이제 첫 주가 흘러서 이제 중반전을 향해 내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주가 남았다는 건데, 첫 주에서 그 쟁점 가운데 하나가, 그 대법관들이, 7만 페이지에 이르는 서류를 전자 서류로 받냐 아니면 종이로 받냐라고 이렇게 쟁점이 됐는데, 전현희 의원이 밝혀낸 자료에 따르면 이 전자 서류의 그 합법성이 올해 10월부터 인정이 됐다고 합니다. 뒤늦게.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은 7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재명 후보 선거법 재판 종이 기록을 읽었는지 답해야 합니다. 올해 10월에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도입으로 전자기록이 법적 효력이 비로소 발생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종이 기록이 유일한 합법적 문서입니다. 만약 대법관들이 전자기록을 근거로 판결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대법원에 묻습니다. 재판관 12명에 배부해야 할 수십만여 페이지의 종이 기록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대법관들에게 불법 전자기록을 읽도록 지시했습니까?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취임 다짐입니다. 국민 참정권을 박탈하려 했던 초유의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의 당사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명심하고 결자 해지하십시오. 그러니까 4월과 5월에
갔던 대법관들은 종이로 보지 않으면 결국 인정되지 않는 불법 서류를 본 거잖아요. 예, 그러면 다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에 가서 이제 실제로 종이로 봤는지 전자 서류로 봤는지 알아봤는데 그게 이제 밝혀지지 않았는데 결국 이거를 밝혀내는 게 좀 남은 국정감사 때 과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짬짬이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의 권한이라고 하면서 이거는 밝힐 수도 없고 확인도 안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서 그거를 왜 공개를 안 하냐 하니까 재판의 합의 과정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억지를 쓰고 있거든요. 아니 복사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복사해서 당신들끼리 나눠가지고 봤냐. 근데 그 말을 하지는 못하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말하자면 반민주 세력에게 일종의 먹잇감을 던져주는 거죠. 누가 이 문제를 식사 자리에 갔을 때 제기하면 이런 식으로 가서 떠들어라 이런 말들을 던져주고 있는 건데 참 나쁜 태도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저도 법률가의 한 사람이지만 법조에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게 판사들은 종이 기록을 보고 있고 저도 공직 생활할 적에 여기 이제 지문이 달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종이가 안 넘어가요. 이 법률가들이 종이 기록을 많이 봐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손 골무를 끼우고 넘겨서 보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일종의 그 상징처럼 돼 있는데 특히 법관의 경우에는 더 많이 보니까. 근데 그 종이 기록을 우리는 안 봐도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전산 기록은 받는 건지를 내놔라 하면 그럼 내놓으면 될 건데 그것도 본인들이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러면 그냥 설명한 대로 근거를 제시해라라고 한 건데 기어이 그거를 그렇게 뻗대고 있으면 본인들이 재판할 적에 피고인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100% 유죄를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소행에 대해서 그렇게 국민들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기를 바라고 또 이 정도 상황이 오면 과거에는 그래도 대법관 임내, 대법원장 임내 하는 사람들은 염치가 있었어요. 이제 그만두고 나갔다고요. 근데 끝까지 이제 자리를 지키고 버팅기는 모습. 이게 또 원래 임기가 6년인데 조희대 대법원장 경우에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지금 그 중간에 나가야 되거든요. 70세. 정년 70세가 돼가지고. 70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이 길게 봐서 그게 더 사법부에 큰 피해를 줄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당시에 왜 절차가 그렇게 이상하게 사상 초유로 이상한 절차 진행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더 헌정 질서에 피해를 줄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로그인 기록을 공개하면 될 텐데 그거 안 하는 것도 좀 희한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뭐. 누가 봐도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제가 판사들을 나름 후배 판사들 많이 있으니까 지들 입장에 나름 온건한 판사도 있고 보수적인 판사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어제까지도 제가 물어봤어. 너네들 볼 때 지금 저 국감에서의 대법원장의 태도나 이해가 가냐.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잘못이죠. 잘못이지만 그나마 거기서 보수적이라는 친구들의 말은 그런 거예요. 그래도 대법원장한테 저렇게 하는 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 대법원장이 심하게 한 건 생각 안 하고 대법원장한테 국회가 국회 권한 범위에서 하는 건 심하게 한다고 하면 니들은 그러면 하늘에 떠서 공중에 별도로 있는 집단이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어찌 보면은 그 법조인들을 지나치게 신성시하고 귀족화해가지고 착각을 하게 만들게 그동안에 키워온 면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 필요 이상으로 우대하고 존중을 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일 텐데 크게 봐서는. 근데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어쩌면 저렇게 다른 공무원들하고 다를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시면 감사원의 유병오류의 간부들, 그 다음에 반란군의 수뇌부들, 그 다음에 검사나 대법관 임내 하는 사람들 빼고 저렇게 건방진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은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걸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